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결자 해지의 자세로 본인과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게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 국민의힘 당시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주호영 위원장의 이 직무에 대해서 정지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5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둘째,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셋째,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넷째, 원내대표의 거치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음. 자, 어제 크게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자, 90여 명이 만나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자,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 당헌 당규 정비 후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촉구한다. 그리고 사퇴 수습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한다. 이도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우선 뭐 법원의 이의 신청은 이미 한 상태고 다음 달 이제 법원에서 다시 이의 신청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다 궁금한 건 이 두 번째인데요. 당헌 당규 정비 후에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자,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해서 법원 판단을 넘어서겠다, 뒤집겠다 뭐 이런 겁니까? 4가지 그 결의문 내용 같은데 가운데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 3번째입니다. 3번째입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조속 처리 유고. 지금 당의 분란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고 뿌리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가 됐든 적절한 시기에 윤리를 열어서 그 이준석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명까지도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그 나머지 3가지 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당헌 당규 뭐 정비한다든지 권성동 거취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 절차적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당이 그 빙빙 돌아가지 말고 오래간만에 문제의 핵심을 그래도 4가지 중에 하나 건드렸어요. 3번째, 이준석 거취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조치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준석을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면 되고 일단 정리하겠다는 길로 가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종근 평론가님 그래도 네. 두 번째 상황 좀 알아봐야겠죠. 세 네네. 번째가 지금 가장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당헌 당규 정비 후에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고육책입니다. 지금 법원의 그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최고위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최고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 선출직 한 사람, 그다음에 당연직 최고위원 2사람, 그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 3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정부위에서
보궐로 이 최고위원을 보궐로 선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9명의 최고위원 중에 6명이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당연직 빼고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빼고 이 7명을 만약에 다시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200명이 지금 거리 상태에서 보궐을 200명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차라리 총선을 치러야죠. 그러니까 보궐이라는 성격은 뭐냐면 이 아주 최소 범위 내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대체하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하는 것이 이제 보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의 이 3분의 2가 지금 거리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3분의 1을 지금 전국위에서 선출한다? 전당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비대위도 일부 중진 의원이라든지 또는 유상범 이 법률지원단 쪽에서는 비대위원은 존속해야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상 그것도 법 조문을 그대로, 그러니까 결정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가처분으로 들어갔을 때 패소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하자. 즉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을 제대로 접근해 보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저는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 상황이란 지금 자체가 이미 비상 상황이 됐거든요. 그 전에 결정문에 따르면 4명이 있었으므로, 그 중에서 3명이 있었고 4명이 있었으므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비상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만들겠다? 아니라 네. 비상 상황임을 이제 인정하면서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요건에다가 이제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넣겠다, 이런 건데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이 2020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일 때 징계의 당시 상황과 비슷한 모습 아니냐.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법관이 사법농단을 했다, 이런 얘기로 좀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과 지금 국민의힘이 좀 결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정족수가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 이런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출직인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50명의 어떤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분들이 이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비대위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 자체가 전 국민에 의해서 뽑힌 이 지도부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금 법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당이 사실상 대선과 지선을 이긴 정당이 맞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어제 긴급 의총을 해가지고 5시간을 결과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네. 나온 결과물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고 또 새로운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비대위는 출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있어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사고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던 최고위원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내므로 해가지고 비대위 구성,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금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 한은 계속해서 비대위를 만든다고 해도 법원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실 해법은 지금 권성동 대표를 사실 바꿔서, 그러니까 이 회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그분이 직대를 해가지고 다시 사고의 상황에서 이 직대의 그 상황을 만들고 조기전대를 해야만 이것이 해법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비대위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사실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다시 징계하겠다? 무슨 근거로?
결국에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했다는 것인데 당내에서 비판한다 그러면 다 징계받습니까?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도 위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제 나온 두 가지 결론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뭐 김관호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진중권 전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서겠다는 정당은 처음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올린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쯤에서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사의 판결은 물론 존중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 판단하는 그 맥락을 보면은 향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103조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물론 이제 황정수 판사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을 가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가장 분란에 빠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첫째, 이준석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둘째, 전당대회에서 꼭 나와서 다음 대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야 된다. 그러나 비대위의 합법성은 애매하게 만든다. 당이 분란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둘째, 남부지법이 다음 주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결정을 합니다. 어떤 식이죠? 그래도 국민의힘이 연찬에 열어가지고 정부 인사들 다 합쳐서 대통령도 왔죠. 우리 한번 잘해보자. 경제 위기, 안보 위기에서 잘 잘 넘어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연찬의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판결을 냅니다. 또 그날은 또 무슨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대구에 그것도 이제 서문시장 방문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딱 결정을 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세 번째, 황정수 판사는 그동안 일관되게 법리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판단을 해왔습니다. 태안 그 군수 공천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1, 2위 후보가 싸우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결국 3위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보는 건 제가 아니고 판사들입니다. 2017년에 정권이 교체되니까 어느 판사가 도저히 못 참고 솔직히 고백을 했죠. 재판이 꼭 정치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전국 법관회의 대표에 소속했던 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황정수 판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당원 개정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판결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국민의힘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게 이준석이다. 그럼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 그 다음에 뭐 당원 뭐 어쩌고 권성동 어쩌고 이런 건 부수적인 문제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희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이 판결의 어떤 시점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개인적인 해석의 영역입니다. 뭐 판결문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걸 또 해석하는 뭐 영역은 개인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건데 이제 와가지고 판결을 내린 걸 법의 기준을 판단을 본 것을 다시 법원의 어떤 잘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에서라도 윤상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걸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간다면 많은 부분들이 아주 쉽게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 했던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의총 결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 안에 담겼다라는 겁니다. 이 목소리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해당 행위라고 보여지는 발언들 불사질러 버린다든지 계곡이니 양두구이니 하는 이런 막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모양입니다. 의원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변호사님 거수투표까지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 결의안 내용은 사실은 좀 별개의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은 일단 절차적인 하자보다는 실체적 하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당에 있으면서 가처분 사건을 많이 봐왔지만 인용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분명히 실체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당시에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비상 상황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릴레이 사태를 하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닭이 먼저이냐 계란이 먼저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법원도 그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를 의결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실체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절차적 하자였고 절차를 뒤집어서 뭔가 새로이 고쳐보겠다라는 것이 전혀 통용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로 억지로 끌어가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인 것이고요. 그 시점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가처분을 제기한 것 자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과연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만 있는 것인지에 국민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도대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이 부분입니다. 뭐 사퇴 요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평론가님. 일단은 어제는 결정 안 하고 나중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또 향후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갈등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이 유보를 유지를 위한 유보냐 아니면 교체를 위한 유보냐에 따라서 유보의 성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고비마다 계속 유지를 위한 그런 유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 직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총 직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뭐 그쪽으로 몰아가다가 의총 이후에 유보를 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건 다시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점점 더 쌓여만 갔거든요. 지금 이 상황까지도 사실은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50% 이상의 어떤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 상황 때문에 또 뭐 앞으로 정기국회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당을 수습하는 어떤 상황들은 충분히 지금 이해가 가요. 오늘도 당정 협의가 있잖아요. 당장 없다면 원내대표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못 가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다 된 다음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 진짜 의총을 걷기 전에 사퇴를 한다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는 지점이 소멸된다.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는 지점은 윤핵관이거든요. 뭐 장제원 의원을 공격한다고 해도 사실상 백의종군 상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또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이 공격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사퇴를 하거나 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제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좀 더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목소리 좀 전해드리면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같이 보시면 모든 것은 빈대 때문이니 초과상관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국민도 버렸다. 그러니까 결론이 너무 허망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위원님. 당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고 또 그 뭐 여러 의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잘 수렴해서 이제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가느냐 방향을 잡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도 좀 정치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른바 좀 비주류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준석, 친이준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친유승민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쭉 그렇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최재형 그 의원께서도 향후에 이제 그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종로 지역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실 건데 지금은 주류보다는 조금 비주류의 입장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꾸려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사실 그때그때 마음이 바뀝니다. 하태경 의원도 불과 며칠 전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준석하고 당이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가처분이 인용되니까 또 원래 이제 그 개파의 또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긴 한데 어느 누구도 이준석이 지금 당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과연 그 안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 건지 그 얘기까지 저희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사퇴를 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톤 다운시키고 또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화해도 만들어내고. 네, 지금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톤다운을 시키고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화해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인 이런 시각에서 본 것 같은데 화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노력했어요. 지금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에 물밑 협상을 또 이준석 대표가 폭로를 했지만 그러나 한두 라인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 라인에서 어떻게든 좀 이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고 윤상현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아니 이 당내 어떤 민주주의로 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떤 말도 사실 정도가 있거든요. 신군부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신군부라는 건 헌법을 전복하고 이 권력을 무력으로 쟁취한 세력이에요. 그 세력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민주주의가 파괴됐는지 잘 알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건 이준석 대표 스스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발언을 한 번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한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의도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야당 노릇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신군부라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내에서도 그 선을 이미 넘었다라는 판단은 어저께 그 거수 그 투표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닭이 먼저냐, 뭐 병아리가 먼저냐 이런 문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뭐 의원들 사이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발언들을 했던 이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었던 이런 발언들을 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제명시켜야 한다. 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화해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요. 불쾌한 기분은 들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뭐 단어들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단어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사용을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먼저인지라는 걸 본다 그러면 사고로 규정을 해서 사실 직대 체제를 유지하고 6개월 이후에 복귀를 하고자 하는 그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자신의 어떤 거취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권력 투쟁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력 투쟁의 양상이라는 것도 상대를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의 태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같은 당내 인사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내버린다는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당 외 인사나 마찬가지로 아주 적대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고 이게 다 이제 사법부에 이렇게 뭔가 심사를 받게끔 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자초한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의 어떤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양쪽에 다 문제점은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그들이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법부 판단을 이제 묻기 전에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당내에서 대화를 풀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가라든가 뭐 얼마나 민생이 지금 어렵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대응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요. 이런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존속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간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어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가처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나왔던 입장은요. 지금 현재 비대위를 만약에 존속한다. 즉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니까 비대위원들을 만약에 존속시킨다는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지금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규정을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좀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새로운 비대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가처분 결정에 나왔던 비상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그 실체적 하자 부분을 과연 이것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지금 현재 비대위를 유지하든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나오든지 간에 가처분 처분 결정을 또 신청을 다시 해서 법적으로 다퉈보는 것 분명히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검토하겠다. 그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계속한다면 당내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요 경북 칠곡을 찾아서 이제 성묘를 하는 이 모습을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찍어서 올렸습니다.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TK행을 택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TK 지지층 결집하고 뭐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이 전 대표가 아니 성묘 가는 것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하면서 반박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정치인의 행보에는 그런데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기자 시절에 배우고 있고 또 해석은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성묘 갈 수 있죠. 조상을 섬기는 건 뭐 잘하는 일이죠. 가처분 이제 또 다시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미 그 법적으로 해결할 상황은 그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할 때죠. 우리 언론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 선배 한 분이 지난 그 주말에 칼럼 하나를 썼습니다. 비상을 그 먹는 심정으로 이준석을 품어라. 뭐 그 우리 선배 언론인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칼럼을 쓰셨겠습니다. 국민이 속았다고 그랬죠. 그 이준석 대표가 처음 그 경선에 출마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응원했던 사람이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같이 경선에 나왔던 다른 대표 후보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당신과 나는 친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 정치가 새로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1차 가출했을 때까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 저 대통령 측근들이 잘못하는 거다. 젊은 저 대표가 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2차 가출했을 때부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후에 한 번도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이준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느낌을 저는 가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 정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 대선 때부터 윤석열 그 후보를 겨냥해서 흔드는 거.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준석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지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상황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이 달라질까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내부 분탕질 상태로 또 총선까지 가고 대선까지 가는 거예요. 이준석을 자르면 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겠죠. 젊은 지지자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감수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만약에 이준석 문제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은
국민의힘은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습니다. 네. 우리 이동희 의원님, 언론인으로서의 이 어떤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인데 일부 표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방송이다 보니까 좀 격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뭐 이렇게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 전 대표가 이제 칠곡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에는 대구 떡볶이 축제의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젊은 청년들과 많이 만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칠곡도 찾고 대구도 찾았다. 칠곡과 대구가 굉장히 멀었다면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제나 그렇게 그 자신이 가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곳을 간 적이 없어요. 특히나 제일 우리가 이 화제로 삼았던 게 장제원 의원과 굉장히 대척점에 서서 이 공방을 벌일 때 갑자기 가출을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었어요. 네. 근데 장제원 의원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데 불구하고 비어있는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러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도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김병민 아마 그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성묘와 정치의 어떤 상관관계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준석 대표가 화를 냈지만 화를 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은 모든 행위가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대구 가지 않았습니까? 대구 가서 물론 대구라는 곳이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이 모멘텀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구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TK 유권자들이 그때 당원들이 받아줬거든요.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구시장 간 바로 직후에 대구로 갔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정치적인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같이 전해드리면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용산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도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고요. 변호사님,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가 사실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네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직무정지되면서 참석도 못하고 뭔가 이제 여기서 추석 관련 대책도 논의하고 민생도 논의하고 좀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참 난감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로서는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 현안에 좀 집중하고 싶고 그런 부분으로 박차를 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행보도 추석을 앞두고 했던 민생 행보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고 당내 갈등들이 더 불거져 오면서 대통령실은 지금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거 이후에 당내 그 수습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수사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월에 마무리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는 내년까지다 이렇게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 알선수재 혐의, 그러니까 성접대라든지 뭐 추석 명절 선물을 받은 그 마지막 시점이 2015년이냐 뭐 16년이냐에 따라서요 공소시효가 조금 다르게 적용될 텐데 만약에 다음 달에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 부분도 국민의힘 어떤 당내 갈등 상황에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그 속으로는 뭐 부글부글 끓겠죠. 그렇지만 뭐 정치와는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말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윤 대통령도 이거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권성동이랑 계속 정치를 하면은 권성동 수준의 정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핵관이랑 계속 정치하면은 윤핵관 수준의 정치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수준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에서 가장 그 중요한 현안이 가처분 문제였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각되든지 인용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기각되겠지 뭐. 인용되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하는데 비판할 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대수입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그게 현재 그 국민의힘의 아주 정확한 모습입니다. 대충 오늘만 수습하게 가자. 이런 정당을 믿고 정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네. 국민의힘은 지금 그 굉장히 단순히 그 이준석, 단순히 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라는 거를 알고 대통령실도 그 카운터 파트너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고 개혁을 하는데 그 좀 더 힘을 기울여야지. 아유 좀 편하게 그냥 네. 이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한다면은 이준석 대표 물러나더라도 금방 새로운 위기가 올 겁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 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황정수 판사에 대한. 하지만 황정수 판사는 어떤 뭐 논란이 있을 만한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기 때문에 그 사실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도움 위원님도 많이 뭐 벼르고 나오신 것 같은데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조금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긴급하게 마련한 국민의힘의 수습 방안하고요. 그 여파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